제가 이제 이걸 준비를 하면서 제가 뭐 특별한 것보다 본질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적이고 본질을 알면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란 게 본질이 뭐고 북한의 핵이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아마 지금 복잡하게 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 것 같아도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그것만 본질만 아시면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해서 사실은 북한의 핵 문제가 어떻게 미래가 결정되느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정세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들이 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미국과 중국의 미래가 또 이렇게 대한민국의 미래와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당장 우리의 중요한 북한의 핵 문제, 또 미중 간의 이 문제가 세계사적 흐름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그 위치가 어느 정도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투 챕터로 나눴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해놓은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위협 대비, 우리가 위협을 느끼면 내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은 나한테 위협을 가하는 상대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대방이 나를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도 있고 그 사람이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가 다 위협이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 두 가지가 상충될 때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데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대비를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깜깜한 골목에서 사람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애는 초등학생 내지 유치원생인데 정말 이런 카트칼 같은 거 들고 너 죽일 거야 하고 위협을 가합니다. 그런 경우와 두 번째는 전혀 위협을 가하지 않는데 껌껌한 밤에 아주 덩치가 산만한 피오도르처럼 무슨 이 격투기 선수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더 위협을 느끼고 대비를 해야 될까요? 꼬마는 설사 나한테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더라도 실제로 위해를 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대비하면 되고 실제로 겁이 안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 끔끔한 밤에 덩치가 산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 소름이 끼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한테 위협을 가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알지를 못하나 혹시라도 그 의도를 갖고 있다면 나한테 심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두 번째 줄입니다. 사람의 마음인데요. 사람의 마음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김정은이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의도인지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70년 동안 맨 거짓말만 했으니까 이번에도 거짓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 극소수가 됐는데 좀 합리적인 사람인데 요새는 70년 거짓말했지만 이번에는 진짜일 거야 라고 이렇게 지금 믿고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김정은이가 진짜 지금 과거와 달리 할아버지, 아버지 때와 달리 개가천선을 해서 정말 목사님이 잘 만나가지고 정말 착한 사람이 됐는지 아니면 옛날처럼 사기를 치는 건지 지금 그 의도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그 의도가 착하다 하더라도 그 착함이 계속 유지될까요? 우리가 조변석계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는 기분 좋았다가 저녁 되면 또 기분 나빴다가 밤새 친구한테 기분 나쁜 일에서 내일 아침에 이놈 그냥 안 두겠다고 부글부글 하다가 아침에 깨면 내가 왜 밤에 그 고민을 했지?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의도의 기초를 두고 나의 대비태세라고 하는 대응태세라고 하는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능력입니다. 능력은 우리가 차근히 살펴보면 능력은 알 수 있어요. 100%까지는 몰라도 저 사람이 저 나라가 쉽게 말하면 군대가 몇 명이고 탱크가 몇 대 있고 미사일이 몇 개 갖고 있고 이렇게 갖고 있어. 저게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이 부분은 많고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더 많고 이게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능력은 바꾸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도처럼 지금 있다가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바꾸는데 시간이 걸려요. 초등학생이 나를 위해 가할 만한 어른이 될 것 같은데 몇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몇십 년 동안 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격투기 동작이나 헬스 이렇게 해서 몸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를 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능력의 기초에서 대비하는 겁니다.
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자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의 능력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대비를 핵을 가지고 뭐를 가졌으면 그에 대비하면 되는 건데 막 100번 양보해서 의도를 한다더라도 의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북한의 진짜 의도는 여러분들 아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뭐냐면 북한이 청중이 내부일 때 그러니까 자기 내부 주민들을 향해서 할 때는 거짓말을 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이 내부 주민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외부를 향해서는 거짓말을 안 한 적이 없다 보면 정확합니다. 이건 제가 몇십 년 동안 북한을 모든 면에서 들여다본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김정은, 김일성요 3대 세습 체제가 그나마 북한 주민한테 일말의 리스펙트가 있다고 그러면 거짓말을 잘 안 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일성이가 닛밥에 고깃국, 쌀밥에 고깃국을 주겠다고 주민에 약속을 했는데 못했잖아요. 그러면 줬다고 사기치진 않습니다. 못 줬다. 그런데 핑계를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 외부 핑계를 대는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의도는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노동당 규약에도 나와 있고요. 그들의 그 다음 문서인 헌법에도 핵 보유국이다. 핵 경제 병진 농선을 한다. 올해 김정은이가 신년사에 예를 들면 작년 신년사에 핵 로켓을 올해 완성하겠다. 작년에 완성했죠. 올해는 신년사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핵무력이 완성됐기 때문에 올해는 실전 배치를 하겠다. 이거 진짜입니다. 그 다음에 4월 20일 날 당 중앙회의에서 김정은이가 육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주민한테 약속한 거예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뭐 이런 차를 거쳐서 핵실험하고 장거리 로켓 시험에서 다 성공했다. 이제 더 이상 실험이 필요 없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고 역사적 사명을 다한 북부 실험장 그래서 폐쇄한다. 그러니까 비핵화나 핵 폐기를 위해서 폐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핵을 폐기한다는 걸 우리는 참 희한하게 해석을 해줘요. 거기에 어디에 보면 자기들이 이미 실험이 필요 없으면 완성을 해서 안 한다. 미국도 소련도 지금 러시아도 중국도 핵실험 안 하잖아요. 완성을 한 나라는 핵실험 안 합니다. 핵실험 해봤자 괜히 주변으로부터 눈총만 받고 그 아까운 핵물질만 소비가 돼요. 그걸 왜 합니까? 다 완성이 됐는데. 핵실험하는 것은 그걸 만들기 위한 기술을 축적하기 위한 건데 다 됐는데 그래서 지휘부로 그랬습니다. 역사적 사명을 다한 북부 실험장을 폐쇄한다. 그 이야기한 거예요. 장거리 시험도 작년에 화성 15를 통해서 우리가 지구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더 이상 실험 안 한다.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나는 이제 핵 보유국이 됐기 때문에 책임 있는 핵국가로서 나한테 핵 공격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핵 선제 불사용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2차 세계전을 빨리 끝내려고 미국이 핵폭탄을 떨어뜨리고 난 이후에 막상 떨어뜨리고 나니까 미국도 놀란 거죠. 이 정도 위력이 있는가. 그리고 전 세계에서 뭐 핵에 대해서는 아주 그걸 먼저 상대방한테 핵 공격을 받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것을 선제 사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비확산 체제 NPT라고 그러는데 NPT 조항의 제1조에 나오는 게 핵 보유국과 핵 보유국 하는 이제 소위 P5 국가라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죠. 당시는 소련이었고 이 나라의 5나라의 책무와 그 다음에 이걸 갖지 못한 나라의 책무로 구분해 놨거든요. 1조가 뭐냐면 핵을 가진 국가의 책무입니다. 핵무기나 핵 계획을 다른 데 이전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완전한 핵 보유국을 선언을 한 것인데 북한은 자기 내부로 지금 그 이야기 외에 한 게 없습니다. 다 이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주한미군을 철수를 이번엔 그것도 영원히 요구 안 한다가 이번에 이야기를 안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어슴푸레 북한이 뭐 할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두고 봐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제 경험상 김정은이가 만일 진짜 핵폐기를 해서 미북 정상회담 돌아오고 나면 분명히 조선통신이나 신문에 이렇게 내면 내가 미국과 순회상봉에 의해서 핵무기를 이렇게 내려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핵무기까지 다 내려놓고 그 대신 이런 것들을 경제제재는 이런 걸 받아왔다라고 그 사람이 김정은이가 내부에 공식적으로 선언하면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 외부, 특히 우리를, 외부, 다 거짓말 했는데, 예를 들기 좋게 이제 통계를 제가 내보니까요. 72년도 7.4 공동성명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크고 작은 모든 회담을 포함해서 655회를 했더라고요. 참 많이도 했어요. 그 중에서 둘이 약속을 지킨 사인을 하는 문서가 245개입니다. 다 어겼습니다. 놀랍죠? 655회 회담을 해서 우리한테 말로 한 약속에다가 245회 그 말로 안 되겠다 사인해라 사인했는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지킬 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경계심을 가지는 것이 그게 이상하다고 되어 있는 제 상식으로는 우리나라의 이 지성의 흐름이 굉장히 저는 놀라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이 내부를 한 말이 진이다. 그것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북한의 지금의 핵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위에 달린 게 핵탄두, 핵이 뻥칠 핵폭탄이니 핵폭탄을 생각하시면 요걸 달고 뭔가를 이걸 보내는 게 운반수단 두 가지 결합이거든요. 과거에는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을 때는 핵폭탄을 비행기에서 싣고 가서 폭격기가 이렇게 비싣고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가려다 보니까 이게 비행기가 또 적 방공망에 격추되면 폭탄 떨어뜨리기도 전에 비행기가 부셔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미사일을, 왜냐하면 미사일이라고 하는 이 로켓이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말쯤 돼서 독일에서 제일 먼저 개발해서 런던으로 V2 로켓이라는 걸 쏘았습니다. 그전에는 뭐냐면 대포, 이 날아가는 게 대포하고 로켓 미사일의 차이가 뭐냐면 대포는 자체 추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 안에 장약이 뻥 터져서 그 터지는 화학의 힘으로, 화약의 힘으로 일정 날아갑니다. 20km 이상 날아가기 힘들어요. 화약이. 어마어마하게 대포를 크게 만들어서 엄청나게 장약을 많이 내면 한 40km까지도 가는데 정상적인 포탄은 20km 이상 넘어요. 그런데 로켓은 뭐냐면 자체 추진력이 있는 게 로켓이라고 그래요. 그 로켓과 미사일의 차이는 뭐냐면 그 로켓에다가 정밀 유도 기능, 쉽게 말해서 정확한 장소로 이게 조종해서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유도탄이라고 그럽니다. 로켓은 뭐냐면 그냥 여기서 쭉 날아가서 거기도 물론 대충 어디로 날아가는 거 정하겠지만은 정확하게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잘못 있으면 가리봉동을 겨냥했는데 저 강남구에 신사동에 있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이게 로켓이고 미사일은 정확하게 인천이면 인천, 무슨 동, 남동구 어디 탁 떨어집니다. 이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미사일이라고 하는 운반수단 다 통일이 됐어요. 이제는 비행기 달고 하는 것들은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그 전술핵 폭탄, 과거에 있는 B-61, 34, 이 두 가지 타입 외에는 다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 운반수단은 미사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이제 핵폭탄은 폭발력에 따라서 3세대로 나눠요. 그러니까, 순수한 핵분열 효과만 일으키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졌던 것이 이제 원시 1세대 거고요. 그거보다 한 2 내지 5배 폭발력을 정대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소량의 핵융합 물질인 중수소나 삼중수소를 넣어서 핵분열 효과를 2 내지 5배 증폭시키는 게 있습니다. 이걸 정강탄 내지 정폭 핵분열탄이라고 하는데 2세대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1, 2, 3차까지는 1세대 무기를 시험했다 보시면 되고 4차, 5차 핵실험은 2세대 정강 핵분열탄을 시험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3세대 무기가 수소폭탄입니다. 이것은 핵융합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플루토늄이나 농축 우라늄이 이제 핵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핵 분열 물질이 핵이 분열을 해서 폭발을 하면 이 폭탄 안에 1억도의 열이 발생을 합니다. 1억도가 얼마나 뜨거운 거는 태양 온도가 7,000도니까 하여튼 무지하게 뜨겁다는 거 외에는 그 태양 온도에 비해서 몇 배 뜨겁다가 의미가 없겠죠. 그 1억도 열을 그러니까 이 수소폭탄이 얼마나 그 기술이 고난도냐면 1억도 열이 폭발을 하는데 그 탄두가 녹지 않고 버텨내줘야 됩니다. 열이 1억도가 되면 중수소나 삼중수소 같은 무거운 물질들이 운동을 시작해요. 그 운동이 10억 분지 1초 만에 움직인다. 그것도 하여튼 제가 봐서 시간이 계산할 수 없는
소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찰나가 아마 그런 걸까요? 이 융합을 합니다. 융합을 해서 다시 한번 핵 분열을 시켜서 수백 배의 똑같은 핵 플루토늄이나 농축이라는 걸 갖고도 1세대 무기보다 수백 배 있는 위력을 하는 게 3세대. 이걸 작년 9월 3일 날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다. 지금 한 30개 정도. 이 30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낸 겁니다. 이거는 제일 북한의 핵무기 숫자가 제일 작다고 하는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부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많이 낸 거에서 중간치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모아서 n을 나누는 평균치를 하려니까 그 사람은 그 수십 사람을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고 대략 나온 것 중에서 최대치와 최소치 중에 중간치를 택해서 그걸 평균치로 잡았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한 30개 정도. 그리고 매년 생산되는 핵물질 양으로 볼 때 한 60개 정도인데 이제 문제는 요거는 플루토늄은 금방 계산이 됩니다. 영변에서. 또 하나가 농축 우라늄인데요. 여기 지하 은닉 핵시설이 한 개 있다고 가려질 때 60개인데 잘 아시겠지만은 아직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있는 것 같은데 발견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하에 은닉한 시설들이 많아서. 그런데 북한은 잘 아시겠지만은 아주 성능 좋은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우라늄 광산이 세계 매장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개 더 있으면 몇백 개 금방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이게 숫자가 많아지면 북한이 흥정을 하고 뭐 할 때는 그거 한데 실제로 가지게 되면 뭐 대여섯 개만 가져도 사실 수소폭탄 뭐 하나 하면 서울하고 경기도 전체가 날아가는데 그 뭐 한 10개나 5개나 2~3개나 우리한테 공갈을 치는 데는 뭐 큰 사실은 의미는 없습니다. 운반수단은 우리나라를 위협한 스카드라 미사일은 80년대 실전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까지 가는 그 노동은 90년대가 됐고요. 그 다음 2000년대 이후에 괌까지 갈 수 있는 무수단이라고 소련에서 도입하는 걸 갖고 있었는데 이 엔진을 계속 시험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온 RD-250이라고 하는 미사일 엔진을 넣어서 작년에 화성 12호, 14호 요거는 RD-250을 반을 잘란 거고요. 풀 레인지로 가는 RD-250을 가지고 화성 15호로 쏴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걸 백두 엔진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기술적인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정도만 이해를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80년대, 90년대는 북한이 우리 쪽으로 때리는 미사일이 있었는데 그 안에 핵탄두가 없었기 때문에 재래식 미사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핵능력의 데드라인은 언제 넘었냐면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여기 교체할 때 2013년 2월 25일인가 취임을 했잖아요. 2월 12일 쏜 4차 핵실험대가 레드라인을 넘은 겁니다. 그때 그전에도 물론 핵분열탄 정도는 되겠다고 학자들이 다 했는데 그래도 정말 확실한 이건 진짜 최소한 핵분열탄 그 다음 정강 핵분열탄을 완성을 했다고 완전하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모든 과학자나 전문가들이 탁 인정한 게 2013년 2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앞에 놓인데 나라를 받았던 거죠. 그 제가 진보든 보수든 좌든 우든 다 비판하는 것이 우리 국민한테 이 정도 됐으면 알리고 우리가 좀 뒤에 국제사회에 해서 근본 일찍을 했는데 다 비겁합니다. 다 비겁했어요. 제가 여러분 혹시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 잘 알 겁니다. The Picture of Dorian Gray라고 도리안 그레이 초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온 구절입니다. 낙천주의는 공포로부터 비롯된다. 가짜 낙천주의죠. 잘 되겠지 뭐. 에이 제가 뭐 동족인데 뭐. 자고 나면 어떻게 되겠지 뭐. 그거 전부 다 가짜 낙천주의입니다. 진짜 낙천주의는 불편한 진실과 당당히 맞서서 해결해서 나오는 것이 진짜 낙천주의인데 우리는 가짜 낙천주의. 돈 좀 갖다 주면 되겠지 뭐. 그러고 25년을 보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게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고 이 반성이 돼야 정말 제대로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왜 핵을 개발할까? 이번에 정의용 실장한테 김정은이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의 핵이는 핵을 포함해서 재래식 미사일까지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는다.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반대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과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개발했습니다. 즉 핵이 있으면
6.25 때 에치슨 라인을 믿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트루만이 참전을 결심한 바람에 미국과 싸우게 돼서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조국 해방을 못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위협하는 핵을 개발해서 미국을 위협하는 핵을 내려놓고 미국으로부터 남북한에 대해서 덩거리로 할 수 있도록 손을 떼게 만들면 이제 남한과 1대1 구도인데 남한은 핵이 없고 재래식 무기는 경제 발전에서 남한이 우세하더라도 핵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스 모겐소란 유명한 국제정치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핵국가와 비핵국가가 마주 났을 때 비핵국가가 채택할 수 있는 것은 굴복하는가 죽는가 두 가지밖에 없다. 그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세계 역사를 봐도 자기한테 적의를 가진 인적 국가가 적의를 안 가진 국가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적 국가가 핵을 개발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한가한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인도가 개발하니까 파키스탄, 중국하고 인도하고 60년 싸움 붙었는데 중국이 65년도에 핵을 개발하니까 인도가 바로 개발해서 74년도에 했죠. 바로 파키스탄이 또 개발을 했죠. 80년대.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김정은이가 체제 보장을 하면 핵무기를 내려놓겠다고 그랬습니다. 북한의 체제 보장이라는 게 대해서 이게 제가 이제 기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한의 체제가 외부로부터 오는 걸까요? 위협이 외부로부터 오는 거, 내부로부터 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전에 독재 국가는 외부와 전쟁에 져서 망했습니다. 히틀러, 무솔리니, 일본 군국주의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든 독재 국가들은 이라크의 후세인을 제외하고는 자기가 다 자빠졌습니다. 자체 모순에 의해서. 북한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체제 보장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 보상 해줄 수 있어요. 한미동맹과 관계없는 뭐 외교적 보상 나중에 뭐 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게 뭐냐면 북한의 체제 내부 모순에 의한 겁니다. 자, 지금처럼 미국 수교까지 이루어져서 앞으로 북한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우선 북한의 인권 문제는 막 덜뭉갤 거예요. 우리는 우리 정부가 그냥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무슨 신문 다 해서 입을 딱 닫게 해서 북한의 인권을 이야기 안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스위스나 유엔이나 뭐 유럽 같은 나라가 우리 정부가 가서 입을 막을 수 있나요? 북한에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몇 년 전에. 김정은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하면 최고전을 못하겠다고 팔팔 뜁니다. 그거 우리 보고 다 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은 상시 도발로 우리한테 약속을 어겼으니까 네가 약속을 어겼으니까 나한테 다시 핵으로 간다. 다시 군사적 위협을 한다. 도발로 돌아갈 수 있는 상시 명분을 주는 것이고 그래 이번에 스위스 언론에서 보도한 건 내가 참아줄 테니까 대신 돈 내. 과도한 보상, 끊임없는 과도한 보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줍니다. 그러니까 줄 수 없는 거는 못 주는 겁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감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줄 수 있지만 절대 줘서 안 되는 거. 한미동맹에 관련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디 강연 가서도 꼭 물어요.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칼럼에서 그걸 썼는데 여러분 북한 핵이 사실은 뭐 어렵지만은 완전히 폐기됐다 칩시다. 북한 핵이 하나도 없고 주한미군이 없는 한미동맹이 좋으냐? 북한의 핵이 어정쩡 남아있지만 주한미군이 있는 현재의 상태가 좋으냐? 당연히 지금입니다. 지금 중국이 저렇게 뭐 강성하고 랴오닝호 뭐 항공모함을 앞으로 6척 만든다고 그러고 막 만들어대고 북한의 핵무기를 완성했지만은 이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제일 빠른 눈치 빠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돈 많은 사람이 투자가들입니다. 월가에서 한국인 지분 뺍니까? 주식시장 팝니까? 한국에 관광 오는데 겁나서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주한미군이 있는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이 완전히 폐기됐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은 다 압니다. 북한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국민의 의지나 정치인 의지가 1대1로 북한하고 핵이 없는 상태에서 붙으면 우리가 이기죠. 그런데 우리 이기고 지금 문제가 아니고 우리 조금에 닿는 피해가 무서워서 우리는 양보를 해버린다는 걸 전 세계가 다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에브리바디 다 하는 거예요. 그거. 믿지를 못해 주한미군. 한국 일단 저는 북한이 하면 으르렁하면 바로 꼬랑지를 내릴 사람들이란 걸 다 알아. 그 다음에 북한이 갖고 있는 생화학무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나중에 중국이 팽창을 해서 한반도를 원래 5,000년 중화시 질서로 다시 돌아가자면 쟤네들이 어떻게 버틸까는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사회 골드만 삭스의 투자 담당이면 한국에 투자하겠어요? 제가 봐서는 한국은 바로 주식시장, 외환시장이 박살이 나고 이어서 실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오고 안보 위기가 오기 전에 IMF 구제금융 저리 가랍니다. IMF 구제금융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기업에 대한 리스크거든요. 지난번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리스가 부도 사태가 나서 CDS 프리미엄 5,000bp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한국에 전쟁 나서 나라가 없어진다 그러면 CDS 프리미엄 같은 것은 몇 수십만 오를 거예요. 한국의 국채를 누가 삽니까? 나라 망해버리면 그거 전부 다 제로인데 이거 완전히 코스닥 작전주보다 못한 꼴이 대한민국 국채가 되는 거 나라가 바로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 한미동맹을 대가로 줘서는 안 된다. 설사 북핵이 있어도 지금 상태로 어정쩡한 타협을 해서 미국이 지금 곧 있을 6월 12일 날 어정쩡한 타협을 해서 트럼프가 미국 위협만 내려놓는 어정쩡한 타협으로 이걸 마무리 지어버리면 대한민국은 재앙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반대급부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킨 것을 보상으로 주는 순간 우리 진짜 재앙이 옵니다. 진짜 재앙.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번영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 잊어서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이렇게 깨닫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잠깐 2, 3년 동안은 마치 거짓평화가 온 것처럼 정말 오늘 한 며칠의 숙면을 위해서 영원한 악몽을 교체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눈을 똑바로 떠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북핵의 최종 목표는 우리는 비핵화가 되어야 됩니다. 북한에 핵이 없는 거, 완전한 폐기. 그런데 핵 동결은 뭐냐면 90년대나 그러니까 제네바 합의가 있던 94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2005년도 9.19 공동성명서 6자회담 체제라는 게 큰 두 개 실패한 북핵 폐기하는 어떤 그 플랫폼이었는데 이 두 가지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아서 핵물질을 생산하는 몇 군데 원자로나 이런 것들을 가동을 중단시키면 동결을 시키면 그 자체가 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핵무기를 가졌어요. 우리가 민격되고 잘못된 결정으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그래서 지금 핵 동결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아까 4월 20일 날 당중앙회의에서 김정은이 이야기한 대로 더 이상 시험을 하지 않고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우리를 위협하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핵은 그대로 있으면서 미국을 위협하는 핵만 없어지는 겁니다. 핵 감축도 핵 동결과 다름이 없습니다. 몇 개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날아가는 ICBM 같은 이런 것들을 없애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동결을 했지만 그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김정은이는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동결을 하고 그다음 미국을 위협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감축하는 정도 수준에서 딜을 하려고 할 겁니다. 비약사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좀 신뢰가 없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생각을 합니다. ICBM 핵이 된 것마다 가지고는 본토 안전이 신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IS는 어디 돈이궁에서 이상한 애들한테 이 핵폭탄을 팔아버리면 이게 9/11 테러 같은 것들을 이게 그냥 비행기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뉴욕 지하철에다가 핵폭탄을 설치해 놓으면 이거 완전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밖에 이전하겠다는 것이 확실하게 제가 믿지는 못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비확산은 핵무기 자체가 없으면 확산시킬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이가 자 이런 거 니들이 내가 나만 가지고 있을 테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은 모든 내 선박이나 해외에 나가는 것을 반출하는 것을 전부 다 감시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미국이 만족할 만한 비확산에 대해서 확인할 것만 갖추게 하잖아요. 여기에 끝나버리면 자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핵동결 감축 플러스 알파가 비핵산에 대한 신뢰가 되어버리면 북한이 핵을 자기만 조용히 갖고 있고 나를 위협하는 핵만 내려놓아서 미 본토의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오케이 해버리면 미국이 이 마음을 이렇게 목표를 바꾼 건 어떤 뜻이겠어요? 본토의 안전을 위해서 동맹의 안전을 희생하겠다는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핵에 대한 체감도가 틀려져요. 한국은 위협이 되는데 미국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립서비스는 하겠죠. 우리가 친구인데
내가 너 빼놓고 혼자만 도망가겠냐. 끝까지 있지. 그런데 우리 잘 알잖아요. 위협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국가 이익이 달라지면,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그 동맹은 결국은 이혼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게 왜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김정은이가 미국의 속내가 뭔가 그동안 막 망설였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을 접해봐서도 한번 들었을 거고, 시진핑한테도 들었을 거고, 그런데 폼페이오가 와서 2차례나 왔지 않습니까? 들은 거예요. 4월 20일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 한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거. ICBM 이런 거 전부 다 내려놓겠다. 이번에도 몇 개 뭐 파기하겠다.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위협한 행대를 놓겠다. 그 다음에 나 절대 비약산하지 않겠다. 중국, 러시아가 핵 갖고 있는데 비약산하냐? 안 지키냐? 다 지킨다. 똑같이 내가 중국, 러시아하고 다를 게 뭐냐? 내가 그 확산시켜서 내가 나를 궁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냥 배를 쫄쫄 굶을 것 같으면 핵무기를 팔지만 핵무기를 파는 나라가 어딨냐? 그 귀한 거를. 그러니까 나한테 먹거리를 주면 내가 그거 안 판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화학무기는 팔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만든 핵무기를 돈을 얼마나 받고 팔까요? 핵무기 자체를 파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6월 10일 날 미국 정상회담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풍전등화에 갈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미국도 한국이 나를 위협하는 핵까지 같이 내려놨다고 다리를 붙잡으면 그게 골치 아픈데, 쉽지 않은데, 한국 정부는 이미 우리 국민들은 방향을 정한 것 같아요. 뭐냐면, 미국 니네나마 위협하는 핵만 내려놓고, 그럼 안심하고 있어라. 괜히 항공모함 가지고 이렇게 와서 선제 공격하니 제발 나 좀 불안하게 하지 마라.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은 우리가 적대 관계도 해소하고 잘 지내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는 핵은 우리한테 안 쏜다고 그러고, 그러고 우리가 남북관계 잘 지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니네 거나 신경 써라. 나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우리 민족끼리로 해소하겠다고 딱 결심이 선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게 맞다고 박수치고 있는 단계죠. 그런데 이게 만일 김정은이의 선의에 기초해서 이 약속이 되는데, 만일 김정은이가 지금이 선인지 악인지 제가 그것도 잘 모르겠거니와, 만일 선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웃집 도둑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도둑질한 친구예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나 절대 도둑놈 안 하겠습니다. 진짜 마음을 바꿨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도둑이 말 바꾸니까 다음 다 때려 부셔라. 다 때려 부시고 앞으로 현관문은 절대 걸지 마. 다 걸어놓고 대청마루에다가 검은 보화도 갖다 놓고 자자. 그러면 착한 마음 먹었던 도둑이 다시 도둑질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는 현실에 똑같습니다. 상대방의 선의를 믿지 말고, 선이나 악이나 믿지 말고, 결과가 악의를 갖고 있던 사람이라도 결국은 선한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략을 짜서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다시 악한 행동이나 악한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서 압박을 하는 것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 너 걔가 천선한 거 진짜 믿는다. 예를 들면 못 믿는다 그러면 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믿는다 하지만 늘 저 사람은 틈만 있으면 다시 지금 마음을 바꾸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담을 넘을 수 있는 본성이 있으니 저 사람이 담을 넘을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 것도 해주고 좋은 말도 들려주고, 혹시 모르니까 반드시 문 잠궈서 다음에다 철조망 그럴수록 더 해놓고, 그래서 아이고 다음 타는 물 나다가 더 넘기는 아이고 말아야지. 사람이 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해제해 놓으면 김정은이가 착한 남자가 진짜 되려고 결심을 했는데 세상이 착한 짓 하다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꼴이다, 이런 이야기.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25년 동안 평화적으로 북한의 핵을 내려놓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25년이 특별히 하는 이유가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개략적으로 50년대 말 한 58년부터 시작됐다고 보는데, 본격적으로 엑셀레터를 밟기 시작한 것은 91년 12월 25일 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는 걸 보고 아이고 이제 믿을 데도 없구나, 핵을 가지자. 그래서 93년 3월 12일 날 NPT 탈퇴, 비확산체의 탈퇴를 선언하면서 소위 북핵위기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93년이니까요.
지금 2018년이니까 정확하게 25년이 지난 겁니다. 완전히 실패한 원인은 뭐냐면 동기와 대가가 불일치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동기는 너무너무 절실하고 목숨과 같은 거였는데 국제사회가 그 포기 대가로 주는 것이 너무 미미했다. 뭐 간단히 이런 겁니다. 목인데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상대 어떤 사람이 와서 좋은 말을 하고 돈 좀 준다 그러고 또 팔다리 막 비틀고 꼬집고 한다고 내 목 갖고 가시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북한한테 좋은 말하고 돈 좀 갖다 주고 개성공단 열어주고 뒤에 놓겠지만 헐렁한 제재한다고 북한이 핵을 내려놓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동기가 강력할수록 협상과 제재는 양립하는 관계나 태길의 관계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한 가지 관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목숨같이 생각하는 핵을 이거 내려놔야 되나 고민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질식할 것 같은 상태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P5 아까 말한 국가에 핵을 개발해서 성공한 나라가 안보적으로 죽기 살기로 개발했던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성공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내려놨어. 예를 들면 뭐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남아공 이유는 조금씩 틀려요. 가지고 있던 또 구소련에서 인계받았던 핵을 내려놓은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뭐 벨라루시 이런 나라가 있고요. 또 리비아 같은 나라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런 나라는 뭐냐면 폼 잡으려고 핵을 개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이런 거는 그에 해당되는 돈을 좀 많이 주면 내려놓기도 하고 약간 팔다리 비틀고 이러면 내려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핵이 손가락 정도 아픈데 더 세게 팔을 꺾어버리니까 당연히 내려놓죠. 근데 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팔다리 하나 부셔가지고는 안 내려놓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과 같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안보적 죽기 살기로 개발한 세 나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에 비해서 훨씬 공기가 핵을 개발한 동기가 강한 북한한테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까 말한 질식할 것 같은 제재가 선행되고 그 후에 진정한 협상이 옵니다. 지금 이란 핵협정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걷어차긴 했지만 이란도 거의 경제적 질식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이 2012년 총선 때 내가 핵을 좀 포기를 양보를 하고 서방 제재를 풀겠다는 로하니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재선이 된 겁니다. 확 바뀌었어요. 3년 만에 강경파를 지지하던 이란 국민이 대통령 선거에서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제재 무용론, 협상 만능론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다. 협상과 제재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굴러가는 바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유엔 대북제재의 구조적 모순 이걸 왜 말씀드리죠? 유엔 대북제재가 10번을 나왔는데요. 6번째까지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제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통상을 합법거래와 불법거래로 구분하고 합법거래는 민생거래니까 오케이. 불법거래는 무기거래 이것만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무기거래가 통상에 차지하는 분이 5%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5% 쪼여도 북한이 견디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재마저 이거는 증거를 잡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부자 고발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민간 기업이 통상을 하지만 북한은 공기업이 합니다. 북한의 공기업은 전부 다 김정은 겁니다. 김정은을 오나라고 하는 족벌 체제가 재벌 체제가 사실은 북한이 하는 사회인데 그래서 김정은이가 무기거래를 통해서 벌은 돈을 왼쪽 주머니에 넣고 민생거래를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다 쓸 때는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아무 의미가 없죠. 거기다가 중국이 이중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 진보든 보수든 대한민국 정부는 그냥 국민 속인 거예요. 역대 최대 제재는 무슨 최대 제재야. 제가 몇 번 주장도 많이 했습니다. 군에서. 아무 짝에도 없는 쓸데라고 우리만 스스로 감동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7번째 2325입니다. 이게 작년에 2016년 9월 9일 날 북한이 오책 실험했을 때 오바마 정부가 마지막 나가면서 옮긴 거예요. 그게 북한의 통상의 20%를 재는 겁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2375가 33%, 3분질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75, 975 가면서 이제 해외 노동자 다른 것도 손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KDI 통계를 보니까 북한이 2321로부터 실제로 석탄 수입이 석탄 수출과 나머지 대체 수입이 줄어드는 게 작년 9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진짜 영양가 있는 제재가 나서 북한에 영향을 끼친 거 작년 9월부터니까
한 7개월 됐나요? 25년 동안 허송세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란의 제재는 100%였습니다. 이란의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했고요. 다 설명하기 어려워서 제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란의 제재를 100으로 보면 지금 현재 대북한 제재는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해보지도 전에 정치적 11월 달 중간선거에서 정치적 성과가 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제가 뭐 경박이라는 표현은 뭐한데 좀 가벼움과 우리 국민들의 또 역시 이 게임에서 조그만의 스트레스도 이거 내려놓으려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참아야 되는데 하루 이틀 악몽 꾸니까 3일째부터 안 꾸려고 그래요. 이게 초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전문적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내부의 잘못된 인식과 대응 능력 구비 부실인데요.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94년도 막 90년대 중후반에 1차 북핵위기가 났을 때 우리 사회를 휩쓸었던 담론, 처음에는 이게 소수한테 나오는데 어느덧 온 국민 상식 비슷하게 출발은 내가 보니까 뭔가 생각이 있는, 이 자리에서 좀 표현하면 그런데 북한과 연계가 되어 있는 우리 좌파 지식인들이 퍼뜨렸을 거예요. 북한은 핵 개발 능력도 의지도 없다. 이건 김대중 대통령이 컨펌해 준 이야기입니다. 직접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북한은 핵무기에 무기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려고 미국하고 협상 카드를 하기 위해서 개발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과 국제사회 미국과의 문제다. 아니 핵을 개발하지도 않고 협상 수단이고 우리 문제도 아닌데 우리가 뭐하러 신경 씁니까? 이 말은 우리 국민들을 보고 신경 쓰지 말라고 말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이 2000년대에 들어서 가지고 1차 핵실험도 하고 98년 대포동 미사일 시험도 하고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일본하고 우리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냐면 98년도 1차 대포동 8월 달에 대포동 미사일 시험을 했을 때 일본은 아이고 북한이 저 보니까 제네바 합의 다 어기면서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농축 우라늄까지 파키스탄 칸 박사한테 수입해가지고 난리치고 있고 다 나왔거든요.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북한의 핵은 곧 가시화가 된다 해서 일본 자위대한테 연구를 시킵니다. 일본은 자위대이기 때문에 자기는 공격용 미사일을 가져서 공포의 균형은 못 가지니까 미사일 막는 능력망이라도 갖추자. 그래서 2002년도에 자위대에서 내각에 보고를 하고 2003년도에 내각 가기를 해가지고 법으로 정합니다. 그게 대탄도탄 방어망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탄도탄, 그러니까 미사일을 쏴서 지상에서 쏴서 비행기 잡는 지대공 미사일은 많았는데 날아가는 미사일을 맞추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속도가 빠르고 너무나 빠르고. 그러니까 이 미사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당시 없었습니다. 2000년도. 지상에서 쏘는 걸 막는 거 패트리어트 3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함정에서 쏘는 거 SM3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때쯤 구닥다리 지대공 미사일 대신 지대공 미사일 다시 만든다고 제가 군에 있을 때니까 그때 DJ 정부부터 시작이 돼서 노무현 정부 이렇게까지 이제는 하늘에서 날아오는 위협 중에서 북한의 공군기업은 이미 없다. 6.25처럼 비행기가 못 날아옵니다. 한미공군이 워낙 뛰어났어요. 북한보다 몇십 배 뛰어난 이라크 비행기 떠가지고 미국하고 공중전했던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걸프전이나 이라크전 때. 기술 격차가 심해서 북한의 비행기는 이제 대한민국 상공에 나타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지난번에 조선일보에 썼는데 아직도 민방위 적기 내섭 이런 민방위 훈련하고 있는 멍청한 짓을 날라오는 것은 장사정포나 미사일이 날라오지 북한 비행기는 안 날라옵니다. 이제 이미.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한미 공군이 워낙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북한의 공군기업에 대해서 위협이 안 되니 기왕 갖고 있는 건 할 수 없이 갖고 있지만 새로 사는 거는 대탄도탄 이게 제로니까 만들자. 그래서 미국산 팩3하고 우리도 이지삼을 새로 만들었어요. SM3를 넣으려고 하니까 당시 이 소위 말하는 우리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서 그걸 캔슬 시켰냐면 미국산 대탄도탄 미사일을 사오면 미국 MD에 가입하고 그래서 중국 작업한다. 2000년대 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드가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펼 필요도 없는 비행기 잡는 지대공 미사일을 구입했어요. 일본은 지금 패트리어트 3를 일본 전체 24개 포대에서 일본 전체 주요 도시는 다 방어하고요. 8척 이지삼이 SM3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드보다 요격 고도가 4배가 높은 거예요. 이 8척이면
1차 방어를 일본 전역을 다 1차 카버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새서 내려와서 주요 도시로 오는 것은 패트리어트가 맞춥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미국하고 공동 개발해서 올해 나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SM3 블락 2, 블락 1이 1타입이면 이제 진보된 타입. 요거는요, SM3 블락 1은 최고 요격 고도가 사드가 150km거든요. 이건 365km인데, 이제 SM3 블락 2는 1500km예요, 고도가. 요격 고도가. 이거 두 개 배치하면 일본은 3중 방어만을 갖춘다. 한국은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올해 패트리어트 3 처음 들어옵니다. 한국은 지금 대탄도탄 한국은 자체 능력 제로예요. 돈이 없어서 그랬나요? 뭐가 없어서 그랬나요? 이런 헛소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내부의 잘못된 인식과 대응 능력 구비가 25년 동안 북한을 평화적으로 비핵화시키는 노력도 실패를 했지만 쓸데없는 이야기. 이게 임진왜란전의 동인서인 이야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런 정치적 담론으로 엉뚱한 데 돈을 쓰게 만들고 군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요구는 정치권에서 무시하고 독일산 거 사고 이상한 거 사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런 형편이다. 그런데 이런 반성에도 불구하고 사드 조 문제 지금 할 때 논쟁 들어보셨죠? 이랬다.